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순간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던 그날 말입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던 밤이 이어졌을 때 저는 단순히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몸이 얼어붙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마치 천둥이 치듯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가진 구박을 견뎌내며 언젠가는 남편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제 마음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여자가 집안 살림은커녕 눈치도 없고 어쩜 저렇게 애교도 없냐. 이런 말은 늘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웃어 넘기며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모든 고통 뒤에는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가정을 지키려 몸부림칠 때 남편은 다른 여자의 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서 끝낼 수는 없다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세상이라면 저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모질게 몰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집안 망신시키라고 했니?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찾는 것도 다 네 팔자 탓이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듯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누이는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옷장을 뒤지며 비웃었습니다. 언니라고 해봤자 별거 있나? 옷차림부터가 촌스럽잖아. 우리 오빠가 질릴 만도 하지.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심지어 시동생마저 술에 취해 제게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형수, 애도 못 낳으면서 뭘 그리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냥 형한테 이혼해주고 꺼지면 되잖아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말이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마저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어머니가 힘들다잖아.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이혼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나가라. 우리 집안에 발붙이지 말고 네 친정이나 가서 살아라. 그 목소리는 도끼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남편은 곁에 없었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이 마른 뒤 제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하나? 왜 저 사람들의 멋대로 내 인생이 짓밟혀야 하지?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제 인생은 끝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아직 더 큰 파도가 제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온 날, 저는 마지막 희망을 친정에 걸었습니다. 적어도 피부치인 부모님과 형제들은 제 편이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괜히 시댁에서 구박받는 게 아니지. 어디 가서 창피하다. 창피해.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를 안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잘못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들이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가 결혼할 때 내가 뭘 했어. 그 집안은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도 네가 기어이 고집 부려서 시집 가더니 꼴이 이게 뭐냐? 네 인생 네가 망친 거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참담한 건 오빠와 동생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빠는 제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네가 이혼하면 결국 친정이 다 떠안아야 해. 우리도 살기 빠듯한데 네가 왜 우리 짐이 돼야 하냐? 동생은 노골적으로 저를 밀쳐냈습니다. 언니, 제발 집안에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살아. 아예 연락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댁도, 남편도, 그리고 친정마저도 세상 어느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지켜줄 울타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집 마당을 떠나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 하나조차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차갑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잔인하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결심과는 달리 제게는 당장 한 푼의 돈도 몸을 기댈 집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마저 등을 돌린 그날 이후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밤거리를 방황하다가 결국 허름한 여인숙에 몸을 눕혔습니다. 곰팡내가 코를 찌르고 시트는 누군가의 땀과 담배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이불 속에서 떨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뒤 가진 돈이 다 떨어지자 여인숙조차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트렁크 하나를 끌고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었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키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루는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누군가의 발에 차여 억지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흘겨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왜 저렇게 꼴이 말이 하냐? 남편한테 쫓겨난 건가? 그 수군거림이 제 귓가에 꽂히며 온몸이 수치심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라고는 결혼 생활 동안 쌓은 살림뿐 어느 곳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고개를 숙여도 사장은 저를 위아래 훑더니 나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장통에서 막노동 비슷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며 손바닥이 다 찢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울음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밤에 돌아와 몸을 뉘일 곳은 고작 쪽방촌의 좁은 방. 벽에는 벌레가 기어다녔고 겨울이면 숨이 하얗게 나올 만큼 추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끝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창백한 얼굴과 갈라진 입술, 눈밑이 푹 꺼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어쩌다 이렇게까지 밑바닥에 떨어졌나?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조차 사람들은 저를 더 짓밟으려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뒷담화를 했습니다. 원래는 멀쩡하게 살던 집안이라던데 남편한테 버림받고 나와서 저 꼴이라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다시 짐을 나르며 버텼습니다. 밑바닥은 끝이 없었습니다. 돈을 조금 모았다 싶으면 병원비로 다 날아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폐렴이 걸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그때조차 곁에 있어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밑바닥이란 몸이 고된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거라는 걸요. 그 모든 걸 겪으면서도 저는 이상하게도 끝내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지금 이 고통이 끝나고 제가 다시 일어설 날이 올 거라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밑바닥의 삶. 저는 매일같이 똑같은 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시장통에서 짐을 나르고 허리와 어깨가 끊어질 듯 무너져도 이것마저 놓으면 정말 굶어 죽는다. 이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순간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에서 무거운 포대자루를 나르다. 힘에 붙여 잠시 포대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반짝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누가 봐도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듯한 그 여자는 제게 다가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손이 참 부지런하네. 혹시 음식 만드는 건 좀 할 줄 아나? 그 순간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살림을 도맡아 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 입에 맞추려고 수십 가지 반찬을 해오긴 했지만 그건 그저 며느리로서의 의무라 생각했지. 제 능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살림살이는 해봤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제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식당에 일손이 모자라. 혹시라도 생각 있으면 한번 들러봐. 명함에는 작은 반찬가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낡은 쪽방에 돌아와서도 명함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갓 지은 밥 냄새, 구수한 국물 향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만 빠르면 돼. 대신 대충 하면 금방 잘리는 줄 알아. 그날부터 저는 다시 주방의 불 앞에 섰습니다. 칼질로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뜨거운 국물에 손등이 데이기도 했지만 희한하게도 그 고생이 힘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처음으로 누구도 저를 며느리라 부르며 구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 손맛과 제 땀방울이 그날의 밥상을 완성하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손님들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이 김치 누가 담근 거예요? 아주 옛날 맛이네. 된장찌개가 구수하니 밥도둑이 따로 없네. 그 말들이 제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욕만 듣던 제 손맛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남편도 시댁도 친정도 다 버린 나지만 내 손맛 하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날 밤 방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껴본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가게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밑손잡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김치 담그기, 국 끓이기, 반찬 만들기를 제게 통째로 맡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장은 무뚝뚝했지만 그만큼 인정에 인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장이 하루는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아줌마 음식 찾는다. 앞으로 메뉴 몇 개는 아줌마 이름 걸고 내보내도 되겠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제 손맛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손님들은 저를 밥집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새 반찬 가게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됐고 특히 제가 만든 겉절이와 갈치조림은 동네에서 소문이 날 만큼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또 다른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사장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일꾼을 보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내 가게 뺏어 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 의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너무 눈에 띄자 사장은 저를 더 이상 단순한 일꾼으로 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장이 느닷없이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가게에서 손님이 아줌마 찾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내 가게야. 내 이름으로 장사하는 거라고. 그 소리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순간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사장님, 전 욕심낸 적 없습니다. 다만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잘못입니까? 하지만 사장은 끝내 저를 내쫓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여긴 내 가게야. 내 거라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길거리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내 손맛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몇몇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작은 가게라도 차리세요. 우리가 단골 해줄게요.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돈도 자리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정에 손을 벌렸다면 아마 다시 모욕만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무슨 가게야. 망하면 빚만 진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시댁에게 짓밟히고 친정에서도 버림받은 인생.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내 이름 석자 걸고 세상에 맞서보자. 그렇게 저는 좁디 좁은 골목에 허름한 반지하 점포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기서 무슨 장사가 되겠냐? 곧 문 닫을 거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골목 끝 반지하에 불도 잘 들어오지 않는 작은 가게. 그게 제 첫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달지 못하고 헌 테이블 몇 개만 놓인 허름한 밥집이었죠. 오픈 첫날 손님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날 매출은 고작 몇천 원. 밤에 혼자 불 꺼진 가게에 앉아있자니 내가 또다시 무모한 짓을 벌인 건 아닌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 손맛을 믿자. 끝내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며칠 뒤 한 중년 남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술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뜨끈한 국물, 뭐라도 좀 줘요. 저는 묵묵히 된장찌개를 끓여내고 갓 담근 겉절이와 함께 내놨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 입 뜨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비워냈습니다. 저는 그저 단골 하나 생기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 된장찌개 어디서 배운 겁니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냥 시골에서 어머니 손맛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레 배운 겁니다. 그는 한동안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땡땡 푸드 그룹 부회장. 순간 숨이 막히듯 멍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 외식업을 하면서 별별 음식을 다 먹어봤지만 이런 진짜 집밥 같은 맛은 처음입니다. 이런 걸 프랜차이즈로 내면 대박 날 겁니다.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투자라니, 그것도 큰 기업의 부회장이 직접.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원으로 가게는 금세 리모델링이 되었고 메뉴판도 주방도 홀도 제대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눈에 띄게 늘어났고 하루하루가 숨가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금방 시댁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불쑥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 안에서 그녀는 제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우리 아들 덕에 살던 년이 어디서 이렇게 나대냐. 남자 잘 만나서 잘 되는 줄 알지. 네가 뭘 해서 이렇게 된 줄 아냐.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꽂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주저앉아 눈물부터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손님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손맛을 알아봐 주신 분 덕에 이렇게 기회를 잡았을 뿐 누구의 덕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 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오히려 꿋꿋한 밥집 아줌마라는 별명이 붙으며 제 가게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제 삶이
시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가게가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제 이름은 신문에까지 실리게 되었습니다. 집밥으로 대박난 골목 밥집 사장.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손님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방송 출연 제의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 입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잊고 있던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먼저 찾아온 건 남편이었습니다. 낯짝도 두꺼운 그 사람은 가게 앞에 서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나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그 순간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른 여자를 품고 저를 짓밟던 그 얼굴이 지금은 마치 구원자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왜 나타났어? 제 입에서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게 안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뻔뻔함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사람들도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 시누이까지 들이닥쳐 손님들 앞에서 또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우리 집안 이름 팔아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거지? 우릴 무시하고 혼자 영광을 누려? 당장 문 닫아라. 그들의 고함에 손님들은 웅성거렸고 제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절정은 불륜녀가 직접 제 앞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 닫을 무렵 문 앞에 선 여자를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여자 남편을 빼앗아간 바로 그 불륜녀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잘 나가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 남자의 마음은 끝내 제 겁니다. 그 말에 제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다시 제 상처를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가 짓밟히던 그때와는 다르다고. 내가 잃은 것들을 되찾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남편, 시댁, 그리고 불륜녀까지. 그들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제 인생을 걸고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들의 뻔뻔함과 집요함이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가게를 찾는 손님들. 사장님 덕분에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먹었어요. 이런 말들을 건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쌓아 올린 이 삶,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자꾸만 가게에 기웃거리며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 내 지분을 돌려달라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는 끓는 피가 솟구쳤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고 떠난 주제에 이제 와서 제 피땀 어린 결과를 빼앗아 가겠다니.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녀는 우리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먹은 악녀다. 남편 버리고 돈만 챙긴 년이다. 손님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퍼뜨린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손님들은 저를 더 불쌍히 여겼고 힘내세요 사장님 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불륜녀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꽤 큰 회사 사장의 딸이었고 그 힘을 믿고 저를 얕잡아 보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같은 가게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 이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곧 오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너희가 가진 게 돈과 권력이라면 나는 진짜 내 손으로 일궈낸 사람들의 마음으로 맞서주겠다.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무너뜨릴 수 없는 강자로 서기 위해서요. 가게 확장 계약, 방송 출연, 새로운 인맥, 모든 기회가 제 발 앞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맞설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너뜨렸듯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할 차례다. 그렇게 제 복수의 불씨는 드디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가 손끝으로 빚어내던 음식이 어느 날 저를 전혀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도와주던 푸드그룹 부회장은 정치권과도 연결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음식 솜씨라면 내가 판을 깔아주겠소. 그 한마디가 제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무서웠습니다. 제 가게는 하루아침에 언론에 실렸고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유명 셰프들조차 제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싶을 만큼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와 함께 움직일수록 제 이름은 높아지고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남편과 불륜녀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 얼굴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던 모든 이들이 이제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줘. 네가 없으니 아무것도 안 돼. 그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저였고 이제는 제 차례예요. 돌아가고 싶으면 그 여자의 곁으로 가세요.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절망으로 꺼져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상대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높이 올라서는 것이란 걸 말입니다. 그 중년 남성은 제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요.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는 과거의 저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를 무너뜨렸던 그 집안, 그리고 저를 배신했던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마침내 제 인생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을 때 저를 짓밟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 한복판에서 저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잘난 척이냐.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인 게 화근이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겠죠. 하지만 그날 저는 정면으로 웃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매달리시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 며느리를 괴롭히더니 결국 저 꼴이 났구나. 시어머니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은 더 처참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불륜녀마저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술에 쩔어 비틀거리며 제 가게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초라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함께 살면 안 되겠니? 그의 눈은 피곤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고 허공 속으로 가라앉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흔들리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륜녀. 그 여자는 이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흘겨보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잘 나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격이요? 버티고 살아남은 게 제 자격이에요.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무너진 건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남편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불륜녀는 한낱 추락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칼날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제 옆에는 이제 그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소. 앞으로는 당신의 시대요. 그 순간 저는 지난 세월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무너졌던 제 인생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들어서던 그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매달렸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양측의 이혼을 허락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제 어깨 위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산산조각 부서져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잘난 체 하다가 결국 저렇게 됐지. 그는 이제 저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새로운 삶의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 중년 남성, 제게 기회를 주었던 그분이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대의 음식 솜씨와 강인한 삶의 태도, 그 모든 걸 존경합니다. 내 곁에서 함께 살아주지 않겠소? 저는 잠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제 인생.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던 세월을 지나 이제야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붙잡아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제 대답은 짧았지만 제 평생의 아픔을 씻어내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 화려한 드레스와 샹들리에 불빛. 그 아래에서 저는 누구보다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남편은 저를 사회 곳곳에 알렸습니다. 저의 음식 솜씨는 그의 재력과 권력에 힘입어 고급 레스토랑과 프랜차이즈로 이어졌습니다. 제 이름이 붙은 브랜드는 전국 곳곳에 퍼져나갔고 한때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 삶은 이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공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 불행했던 며느리라고? 세상에 이렇게 역전할 수도 있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버텼고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고
저의 노력과 인내가 빛나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저를 짓밟던 사람들은 모두 추락했고 저는 화려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버티는 자의 것이라는 걸, 그리고 무너뜨리려 했던 이들 앞에서 제가 더 찬란히 빛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한 복수라는 것을요.